자, 고 작가의 휴먼 레코드 라디오 에디션 소설가 고예나 작가와 함께합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고 작가의 휴먼 레코드 이 시간에는 우리 근현대사에 남다른 족적을 남긴 인물들 통해서 우리 시대를 또 읽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최악의 밀정 어민섭 얘기를 했었잖아요, 작가님. 네. 그렇죠. 이 독립운동가 최재형의 외조카이자 안중근과 비슷한 위상으로 추앙받던 독립군 지도자였는데 그 실체가 실은 밀정이었다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만큼 우리 독립운동가들에게 던진 충격도 컸을 테고 피해도 컸을 테고요. 그래서 최악의 밀정이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오늘 주인공도 역시 밀정입니다. 그런데 수식어가 좀 이상해요. 최고의 밀정 이렇게 붙여주셨거든요. 네. 이 주인공이 누군지 나쁜 인간은 아닌가 봅니다. 어떻습니까? 네, 밀정이 나쁘지 않다?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예, 그런데 그런 밀정이 있었고 실제로 이제 영화로도 나왔는데 네. 바로 황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지금으로 치면 이제 굉장히 높은 경기도 경찰 간부 경부급이었고 좀 웃긴 얘기긴 하지만 황희정승의 후손이기도 그래요? 합니다. 예, 독립군을 도왔다는 의심, 혐의를 받아서 일제로부터 이제 격리가 나중에 되었죠. 네. 예. 자, 근데 이 영화 밀정을 제가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흥미진진했던 인물인 거는 기억을 해요. 이 외에도 극 중에 등장하는 여러 캐릭터들이 실제 인물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공유가 연기했던 이 김우진 역시 실제 인물을 모티브로 해서 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김우진이 실제 인물은 김시연이라고. 김시연에 대해서도 좀 소개해 주시죠. 우리가 김시연 이러면은 누구지?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영화 밀정에서 공유가 김우진이라는 인물로 분하고 실제로는 김시현이라는 사람인데 1883년 안동에서 태어났고 좀 보수적인 집안이잖아요. 다 의병장 출신 가족들이고 자연스럽게 이제 독립운동을 한 거죠. 그런데 좀 옛날에는 수명이 짧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늦게 좀 10대 때 서울 유학, 뭐 20대 때 일본 유학 다녀와서 이제 막 뭐 좀 해보려니까 35인 거예요. 예, 35 그쯤에 왔을 때 이제 막 3.1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같이 막 3.1운동 하다가 헌병에게 붙잡히고 하지만 탈출을 해서 이제 만주로 떠납니다.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점점 또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황옥이랑도 만나서 무언가를 같이 하게 되는 인물인데 저는 근데 좀 김시연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네. 만주에 가서 임시정부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중국에 가서 임시정부와 일을 함께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서 대한민국을 계승해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임정 출신, 뭐 김구 이런 사람들 우리가 굉장히 떠받들고 드높이고 있고 그런데 이제 김원봉 하면은 저쪽에 이제 의열단원 단장이었던 그래서 이제 김원봉을 비롯한 의열단원 분들은 조금 우리나라에서 과소평가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이 김시연은 좌우 가리지 않고 네. 그냥 내가 필요하다 내 역할을 해야겠다 싶으면은 의열단도 있었다가 임시정부에도 몸담았다가 그래서 나중에 남한에서도 커다란 활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좌우에 이렇게 휩쓸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한 사람이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일제 시대의 경찰 간부와 의열 단원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철천지 원수나 다름 없었을 것 같은데 이 황옥과 김시연 어떻게 호흡을 맞추게 된 건지 이 황옥과 김시연 둘 사이의 이야기 어떤 얘기들이 좀 숨어 있습니까? 그 처음에는 이 김시연의 회고에 따르면은 밀양경찰서 이제 투척 사건 때 이제 조사하는 관계로 만난 거죠. 사실은 이제 경찰과 뭐 죄수 이런 식으로 이제 만난 건데 점점 이제 김시연이 막 회유도 하고 이렇게 동료가 되었는지 이제 이 김시연이 그러니까 사실 이제 조선에 돌아오게 된 이유는 임시정부에 몸을 담았다가 거기서 뭐 군자금 같은 거를 좀 조선에 와서 좀 해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조선에 왔다가 이제 활약을 하다가 붙잡힌 거예요. 네. 그래서 황옥을 만난 건데 이 황옥과 이제 같이 1920년에 의열단원에 가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황옥은 아니 일제의 녹을 받는 경찰 간부가 의열단원에 가입을 한 거죠. 네. 그의 속마음은 아무도 몰라요. 예, 뭐 일부러 그런 건지 반만 담근 건지 정말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손을 잡게 됩니다. 자, 그러면
3.1운동을 전후한 시점의 얘기를 함께 나눠볼 텐데 지금과는 뭐 국제 정세도 그렇고 이념 지형이랄까요? 지금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처음 만남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도 소개해 주세요. 이 당시가 이제 3.1운동 전후예요. 그래서 이때 의열단원에 이 둘이가 가입을 한 건데 이제 우리가 공산주의 이러면은 막 러시아, 북한, 중국, 독재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는 이제 1920년 막 초예요. 그래서 레닌 때고 그러니까 스탈린 독재 정권 전이고 마오쩌둥도 이때는 정권 전이고 그리고 김일성도 전이고 그냥 일제 강점기, 일제 치하 때 네. 정말 순수하게 학문으로 공산주의가 태동되고 있을 때 이들이 이제 만나서 의기투합하고 그리고 의열단원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의열단 좌쪽 이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우리는 미래에서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공산주의와 그때 당시의 공산주의는 좀 다르겠네요. 굉장히. 네. 그래서 그때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황제가 이제 끌어내리고 네. 노동자들이 주인인 세상이 되자 이래서 이제 소련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때 레닌이 다른 국가 사람들한테 네. 지원금을 주겠다. 모스크바로 와라. 이래요. 그러니까 공짜 돈을 마다할 사람이 없잖아요. 네. 예, 지원금을 주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일제 강점기니까 피지배 민족 국가들이요 이 지원금을 가지고 격렬하게 싸워서 투쟁해서 이겨라 독립을 해라. 근데 이제 사실 레닌의 속마음은 전 세계의 공산주의 국가가 퍼지기를 바랬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뭐 그 당시 베트남의 호치민도 모스크바로 가고 그리고 이 김시현도 이 모스크바로 가게 되는데 이때 황옥이 첫 도움을 줘요. 어떤 도움을 줘요? 바로 그 자신이 받는 그 월급으로 모스크바로 가는 여비를 대줍니다. 김시현에게. 경찰 간부로 일해서 받았던 월급을 네. 김시현에게 대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 돈으로 사실 모스크바 가려면은 좀 돈이 들잖아요. 네. 예, 지금도 돈이 드는데. 그래서 거기 가서 지원금을 받아오는 역할을 김시현이 황옥 덕에 하게 된 거죠. 이 겉으로 봤을 때는 적이었을 것 같은데 이들이 독립을 위해서 어떻게 힘을 모으게 됐습니까? 그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도운 것은 네. 이제 의열단원에 가입을 해서 아까 이 밀정 영화를 좀 본 지 오래되셨다라고 했는데 예. 그때 김원봉 역할을 이병헌이 했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병헌 이제 김원봉과 이 황옥이 둘이 이제 술 배틀을 뜨는 장면이 있어요. 독에다가 엄청 큰 이제 술을 담아놓고 막 술을 마시면서 서로 의중도 떠보고 얘가 정말 독립군이 맞나 돌아선 게 아닌가 딴 마음이 있나 자꾸 이렇게 확인을 해본 다음에 이제 이 둘이가 그러면은 김원봉이 임무를 맡기는 거죠. 황옥에게. 그렇다면은 무기를 조선으로 밀반입을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너무 이렇게 경비가 사움하니까 힘들다. 네. 좀 힘을 써달라. 라고 해서 이제 이 황옥 같은 경우는 경찰 간부니까 네. 좀 진검사도 잘 안 할 것이고 그냥 이렇게 보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만주에서 이 무기를 조선으로 들여오는데 큰 공을 황옥이 도와줌으로써 하게 되고 이 김원봉의 명을 받아서 그리고 여기서 좀 의외의 인물이 또 등장을 하는데 네. 만주에서 들키지 않도록 도와주는 또 한 명의 인물 여성 혹시 좀 유명한 여성인데 나씨로 시작하는 네. 배우? 나문희의 고모 할머니. 나문희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나문희의 고모 할머니였던 나혜석이 이때 도움을 줍니다. 그래요? 왜냐? 이때 만주에서 이제 그 나혜석의 남편이 그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영사라는. 그래서 좀 이 나혜석이 그 당시는 그리고 이제 초창기이기도 하고 일제강점기 다들 독립운동의 한 뜻이었던 거죠. 이제 친일의 녹을 먹고 있지만 이제 무기를 밀반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신의 집에 숨겨주기도 하고 무기를. 네. 그럼 첫 번째 도움은 돈을 지원받은 거고 네. 두 번째는 무기를 밀반입하는 걸 도와줬던 거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여비를 대주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결국에는 붙잡히고 만다라고 들었는데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붙잡히게 되는 것도 굉장히 어이없어요. 왜요? 그러니까 이 무기를 쓰지도 못하고 붙잡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이 황옥이 이제 무기를 밀반입을 했는데 이제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지인의 집에 무기를 맡겨요. 일단.
그런데 그 지인은 또 불안해서 또 지인에게 맡기고 또 지인에게 맡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중에 밀정이 있었던 거죠. 아이고. 그래서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무기는 뺏기고 이제 재판정에 이 황옥과 김시연이 나란히 서게 됩니다. 네. 그 찾아보면 사진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황옥이 이때 막 난 억울하다. 나는 의열단원인 척해서 좀 정보 알아내가지고 내가 일망타진하려고 의열단원인 척한 거지. 난 진짜 억울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김시연은 옆에서 그냥 가만히 듣고 있어요. 네. 그리고 김시연은 나중에 나는 황옥의 진심을 안다. 나는 그가 밉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 일제가 못 믿었나 봐요. 둘 다. 네. 그래서 아무튼 12년형에 둘은 이제 처합니다. 그러면 김시연은 황옥을 끝까지 믿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결과는 둘 다 12년형의 이제 감옥 생활을 명받은 거가 됩니다. 자, 그러면 12년이 지나고 감옥 생활이 끝난 이후에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일단 황옥의 삶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뚜렷이 친일 행적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독립군의 행적을 보인 것도 아니고 굉장히 오리무중. 좀 애매모호하네요. 그러면 좀. 네. 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고 이 김시연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풀려나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러고 또 이제 만주로 떠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거기서 또 이제 밀정 색출 작업을 하다가 네. 밀정을 색출하는 데는 성공하고 처단하지만 또 붙잡혀서 옥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또 풀려나서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러고 이번에는 베이징으로 가는데 근데 이제 그때가 일제 말기예요. 그래서 중일 전쟁이 일어나서 중국에 간다는 거는 죽음의 길로 가는 거나 다름없었고 네. 아무도 이제 가지 않고 좀 말리는 분위기였는데 간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막 독립운동을 하다가 붙잡혀서 또 이제 장춘 형무소에 붙잡히게 되는데 거기서 옥생활을 무려 언제까지 하냐면 우리가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이잖아요. 광복이죠. 8월 13일까지 거기에 있습니다. 붙잡혀 있어요. 그러면 붙잡혀 있다가 이틀 뒤에 광복이 된 거네요. 네, 이제 이틀 뒤에 그러니까 몰랐겠죠. 어떻게 알았겠어요. 해방을 맞이할 줄. 거기서 죽을 줄 알았겠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틀 전에 풀어주고 뭐지? 하니까 해방이 됐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그들의 삶이 이어나갑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김시연 역시 그 활약상에 비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인 해방 후에 아주 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잘 모른다라고 적혀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리고 황옥도 이제 해방 이후에는 그 해방 이전에는 약간 오리무중이었다면 이 황옥 같은 경우에는 해방 후에는 좀 뚜렷한 어떤 활약상을 보이고 김시연도 여전히 이렇게 자신의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황옥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해방 후에 황옥은 반민특위 아시죠? 이제 친일을 처단하는 그런 반민특위에 이제 나서서 직접 친일파 색출, 처단 작업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왜 황옥을 우리가 모르지? 왜 알려져 있지 않지? 그 이유는 이제 한국 전쟁이 일어나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50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이때 강제로 납북을 당합니다. 이 납북과 월북의 차이가 월북은 자진해서 걸어서 북으로 간 거고 이제 납북은 강제로 납치를 당한 거죠. 그래서 이 황옥의 삶은 북한에 가서 뭐 몇 년도에 죽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전혀 알려진 바가 없어요. 그래서 묻혔죠 우리에게. 김시연은요? 그나마 영화 밀정을 통해서 이런 이들이 있었다라는 게 이제 조명이 된 건데 김시연 경우에는 이 영화 밀정에도 김시연의 그 이후 활약상에 대해서는 영화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은 굉장히 큰 일을 했거든요. 어떤 일을 했어요? 그 김시연이 이 원래 스타일로 봐서 정치인이 할 그런 인물이 아니라 엄청난 독립투사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임정 쪽을 지지는 하되 정치와는 거리를 두고 계속해서 뭐 이런 친일 처단 같은 그런 작업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승만이 뭐 갑자기 단독 정부 수립을 하겠다 뭐 이런 발언을 하고 그래서 남한의 단독 정부를 세우겠다. 그럼 이제 북한과 갈라져서 분단 두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뭐 그 외에도 뭐 제주 4.3이라든지 뭐 보도연맹 학살 사건이라든지 정말 많은 그런 추태를 저질렀기 때문에 김시연이
나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나 뭐라도 해야겠다. 어. 라고 생각을 해서 민주독립당이라는 그 당에 들어가서 네. 자신의 고향 안동에서 출마 선언을 합니다. 오. 그래서 심지어는 당선이 돼요. 그래요? 그래서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거죠. 오. 네. 그런데 이때 이제 이승만이 굉장히 또 이게 저는 이승만의 여러 과오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추하다 싶은 게 바로 이 사사오입을 통해서 법을 개헌, 그러니까 고친 것 중에 하나를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바로 이제 옛날에는 부통령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임을 할 수 있었죠. 지금은 단임제 한 번 5년 하고 끝 나야 되는데 그때는 한 번 더 할 수 있었던 중임제가 가능했는데 2번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3번, 4번, 5번 영원히 대통령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승만이. 그래서 법을 어떻게 고치냐면은 중임 제한을 폐지하겠다. 단 조건은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나만 계속 할 수 있고 나 다음 대통령은 안 돼. 너희는 중임까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김시현이 그 꼴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법에는 법으로 맞서겠다라고 해서 이제 국회의원이 되었고 이제 정말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네. 뭐 이제 어떤 일까지 벌이냐면은 의열단원 동지였던 류시태라는 사람을 불러서 내가 국회의원이니까 너는 내 옆에 앉아 있으면 돼. 이제 이승만이 연설하는 그런 자리가 있을 거야. 곧 밖에 이제 바깥에서 그때 내 옆에 잘 붙어 앉아 있다가 쏴라 이승만을 쏴라. 연설하고 있을 때 내 옆에 있으면은 가까이 앉을 수 있어. 내 국회의원이니까. 그래서 이제 유시태라는 의열 단원이었던 네. 동지였던 사람이 총을 들고 배석해서 앉아요 정말. 네. 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결과론적인 거는 실패한 것이고 그 과정이 왜 실패했느냐를 따진다면 여러 가지 썰이 있어서 이것도 불분명한데 네. 유시태가 와 솔직히 너무 좀 그러니까 쫄린다라고 해서 일부러 세 발이 불발이 났다. 혹은 그 총이 좀 상태가 안 좋았다. 불발이라고 하면 총알은 나갔는데 혹은 안 맞췄다든지 아니면 아예 발사가 안 됐다든지 어떤 의미로 불발입니까?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아예 안 나갔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일제강점기 때 이제 막 폭탄 설치하고 하잖아요. 근데 폭탄이 뭐 오래됐고 뭐 이렇게 뭐 녹이 슬었다든지 뭐 물기가 많다든지 그래서 불발돼서 안 터진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너무 허무하게. 예, 그러니까 자기 자리만 들켜버리고 이제 그런 것처럼 총도 뭐 이렇게 오래됐고 그렇다. 아니면은 좀 다른 사람을 쐈다든지 뭐 이것도 여러 썰이 있는데 그래서 네네. 결국에는 붙잡혀 버리는 거죠. 둘 다. 네. 그래서 김시호는 이제 징역형을 살게 돼요. 네. 근데 이제 이승만이 너무 열받으니까. 네. 그때 이 사람 나이가 60이 넘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그래도 좀 젊은데 그때는 완전 고령이죠. 그래서 그냥 감옥에서 못 나오지 않을까? 이게 그냥 대세였는데 네. 그런데 이제 4.19가 일어나죠. 4.19 때 이제 석방이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 73.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박정희가 뚱뚱 하고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키죠. 네. 근데 그때 박정희가 굉장히 이승만을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을 굉장히 싫어해서 이승만을 쏘려고 했던 이 김시현을 굉장히 우대해 준 거죠. 네. 그래서 이 73세의 노인인 이 김시현에게 이제 조금 이렇게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전셋집을 마련해 주고 그래서 그렇게 좀 노후를 보장해 주었다. 박정희가. 야, 이분은 감옥을 정말 많이 갔네요. 그러니까 진짜 독립투사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해방 후에는 그냥 나 좀 한 자리 하고 이제 편하게 할래 이런 사람 많거든요. 그리고 또 의원까지 됐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승만 그냥 곁에 붙어 있었던 사람도 사실 많아요. 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 총을 계속 해방 후에도 쓰려고 했다는 거. 네. 진짜 독립투사답다. 그렇군요. 또 이 김시현의 부인 권혜라 여사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이 권혜라 여사는 이제 독립운동을 하다가 만난 사이이고 그런데 사실 옛날에는 조혼이
아니었던 사실을 아시죠? 네네. 그냥 10대인데 그냥 뭐 부모가 가문과 정해주는 가문, 사람과 뭐 연애 이런 거 없이 그냥 결혼하는. 그래서 그냥 살아야 하는. 그래서 이 조혼으로 아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이제 자유연애로 권혜라 여사를 만난 아 그래요. 거죠. 아, 조언으로 권혜라 여사를 만난 게 아, 아니라 네. 아 그래서 첫 부인은 거의 그냥 이렇게 부인처럼 생각을 안 했고 네. 이 김시현이 그리고 워낙에 해외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거의 뭐 만나지도 못했고 네. 그래서 이제 이 둘째 부인 권혜라 여사와 네. 독립운동을 계속 같이 했고 그리고 감옥에도 계속 같이 많이 있었어요. 수감 생활을 같이 했어요. 예, 그러니까 항상 같이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뭐 옥사는 달랐겠지만 네네네. 예. 그리고 이 권혜라 여사는 그 유관순의 선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화학당 선후배 네. 사이이고 3.1운동을 해서 이 유관순 여사도 붙잡혔잖아요. 네네. 같은 옥사에 같이 수감도 되었었고 그래서 굉장히 이분도 근데 이제 김시현보다 10살 연하예요. 네. 그래서 김시현이 먼저 죽었고 나중에 권혜라 여사가 이런 뭐 정치적인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어받아서 계속 좀 하다가 이제 정치적인 활동을 계속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독립운동 했다는 게 인정이 되어서 현충원에 묻혔어요. 하지만 김시현은 이제 해방 후에 이제 이승만을 쏘려고 했고 뭐 징역형을 살았고 등등의 이유로 그런 독립운동의 그런 걸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 묻혔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 권혜라 여사가 보여줬던 독립운동의 일화도 있습니까? 이것도 이제 좀 뭐 이 김시현과 같이 뭐 여러 개를 같이 했었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김시현이 내 남편이라는 게 알려지면은 서로 분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함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비밀 연애도 했고 이제 이 권혜라 여사가 나는 이제 김시현과는 아무 사이도 아니다. 이제 독립운동을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네네.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부호의 또 그런 부인으로 그러니까 이중 생활이죠. 예. 그런 거를 하기도 했고 네. 예, 여러모로 그 당시 여성들이 더 성적으로 개방되었고 지금보다 더 활발했던 것 같아요. 네. 예. 참 들어오면 들을수록 부창부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토록 매력적인 인물들의 흥미로운 얘기를 지금껏 몰랐을까 좀 한탄스럽기도 하는데 왜 작가님께서 우리 근현대사에 주목하시는지 대충 이유도 알 것 같습니다. 조연으로 머물기엔 아까운 인물들인데 언젠간 이들을 주인공으로 멋진 영화, 소설 한 편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작가님께서 좀 더 나서주시면 되지 않을까 라는 네, 생각까지 노력해보겠습니다. 듭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흥미로웠습니다. 지금까지 고에나의 휴먼 레코드 소설가 고에나 씨와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